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39살 주부입니다. 결혼하는 여자라면 10월드 무시할 수 없죠. 저도 마찬가지로 결혼 전 10월드에 대한 걱정을 아예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저도 당할 각오를 하고 결혼하게 된 거였는데요. 역시나 저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님이 될 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거든요. 보통 결혼하기 전에 시어머님을 한번 찾아뵙잖아요. 전 결혼 전 시어머님을 뵙는 순간 나 시집살이 예약됐구나 라는 것을 단번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10월드에서 결혼 생활을 하게 됐는지, 제가 얼마나 답답한 삶을 살았는지 털어놓고 싶어 결국 사연을 보내봤어요. 남편과 전 결혼할 때 양가 부모님께 도움을 받지 않았어요. 사실 제 친정 부모님께서 맏딸 시집 보낼 때 시댁에서 기죽을 일 없도록 가전제품이나 집 구입할 때 돈을 보태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도 받고 싶은 마음이 있긴 했었지만 시댁에서는 결혼할 때 도와주는 부분이 일절 없기 때문에 저도 받지 않기로 했어요. 시댁에서 도와주는 게 없는데 친정 부모님께 지원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남편이 많이 불편해할 것 같고, 남편도 이왕 이렇게 된 거 부모님 도움 없이 결혼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었죠. 근데 전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어머님의 태도 때문에 엄청 열받았었어요. 시어머님의 간섭이 너무 심했기 때문인데요. 웨딩드레스 고르는 것부터 신혼집 구하는 것까지 하나하나 본인 스타일 위주로 고르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듣는 척만 하고 제 주관대로 진행했는데 왜 본인 말을 듣지 않냐고 화내시더라고요. 이 웨딩드레스가 너한테 어울린다니까? 왜 말을 안 듣니? 어머님이 고르신 게 이쁘긴 한데 너무 비싸기도 하고 제 체형에 어울리지도 않아요. 제가 고른 게 어머님이 고른 것보다 가성비가 좋기도 하고 제 체형에 딱 맞아요. 이왕 하는 결혼식 비싼 드레스 입고 하면 좋잖아. 요즘 애들 어른이 얘기하면 듣는 척이라도 해야 하는데 본인들 말이 무조건 맞다고 우기는 거 보면 짜증나 정말. 엄마, 우리가 결혼하는 거야. 누가 보면 나랑 엄마가 결혼하는 줄 알겠네. 우리가 결혼하는데 사사건건 엄마가 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냐고. 그리고 드레스 입는 건 미진이가 입는 건데 엄마가 왜 간섭이야? 본인한테 어울리는 드레스는 미진이 본인이 제일 잘 알겠지. 누가 봐도 이 드레스가 훨씬 이쁘니까 그렇지. 그건 엄마 취향인 거고 미진이도 취향이란 게 있어. 계속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거면 더 이상 따라오지 마. 내가 결혼 먼저 해본 사람으로서 조언 한번 한 건데 그걸 무시해버리네. 엄마, 옛날이랑 지금이랑 같냐고. 여기서 한마디만 더 하면 엄마 그냥 집에 가. 엄마가 지금 하는 건 조언이 아니고 태클이야. 나도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미진이는 오죽하겠어? 남편이 중간에서 잘 끊어준 덕분에 어머님의 간섭을 더 이상 받지 않을 수 있었어요. 남편이 대신 뭐라고 하지 않았더라면 이 결혼 업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본인이 전부 비용을 내주기라도 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어머님 때문에 스트레스가 정말 많이 쌓였어요. 남편과 결혼한 뒤로 별일이야 있을까 싶었는데 시어머님 한 분 때문에 별의별 일을 다 겪었어요. 일단 저와 남편은 맞벌이 부부인데요. 요즘 시대에 한 사람만 일해서 생활하는 건 무리가 있는 편이잖아요. 저와 남편 모두 일을 그만둘 생각이 없었기에 일을 계속하기로 결정했어요. 근데 어머님이 의외로 제가 일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신경 쓰는 것 같아 보였어요. 시어머님들은 요즘 며느리가 일하는 걸 좋아한다고 들었거든요. 자기 아들이 힘들게 일하고 며느리가 집에만 있는다고 하면 썩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요. 아무래도 본인 아들만 혼자 힘들게 일하고 그 번 돈으로 며느리가 같이 쓴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든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전업주부로 일하는 것보다 일하는 걸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기 아들 기죽을까봐 싫어하는 눈치였어요. 남편과 전 돈을 못 버는 편은 아니에요. 다만 남편이 아무래도 저보다 사회생활을 늦게 하기도 했고 제가 남들에 비해 사회생활을 좀 일찍 한 편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보다 조금 더 월급이 높아요. 그리고 친정집이 좀 사는 편이거든요. 근데 어머님께서 친정집이 여유 있는 것과 제가 돈을 잘 버는 걸로 트집을 잡더라고요. 미진아, 너가 연봉이 얼마라고 했지? 네? 어머님 그건 왜요? 너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했을 때 정확히 반반하기로 먼저 제안했었다며? 아, 네. 그러긴 했는데
그이도 그러길 원했어요. 제가 먼저 말을 꺼낸 건 맞지만요. 근데 갑자기 왜요? 너가 우리 아들보다 돈 많이 버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너가 조금 더 해왔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 요즘은 남녀 평등을 중요시하는 시대라서 옛날처럼 남자가 더 해와야 한다. 그런 게 없잖아. 너가 돈을 더 벌기도 하고 분명 돈도 그만큼 많이 모아놨을 것 같은데 그럼 가전제품 하나라도 너가 더 해왔어야 하는 게 맞지 않니? 그리고 사돈어른께서 사업하신다고 하지 않았냐? 친정집도 꽤 사는 것 같은데 딸이 결혼한다고 하면 돈 조금이라도 줬을 것 같은데 전혀 안 해줬더라. 그건 어떻게 된 거니? 어머님, 저희는 정확히 반반으로 하기로 약속하고 결혼한 거였어요. 그리고 저희 친정집이 아무리 잘 산다고 해도 우리 힘으로 결혼하기로 했던 거라서 받지 않기로 결정했던 거였고요. 남편이 먼저 안 받았으면 좋겠다고 한 거였어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어머님도 우리 결혼했을 때 전혀 지원해준 게 없으시잖아요. 아무리 제가 돈을 많이 벌고 친정집이 잘 사는 편이라고 해도 제가 더 많이 돈을 낼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머, 내가 도와준 것도 없으면서 오지랖 부렸다는 말로 들린다. 돈 있는 사람이 돈 내고 그러는 거지. 쪼잔하게 딱딱 나누고 그러면 어떡해? 부부라는 애들이 너무 재고 그런다. 애초에 경제권도 한 사람이 다 관리하기로 했던 게 아니라 각자 번 돈은 각자 관리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남편도 누가 더 했느니 안 했느니 그런 걸로 싸우기 싫다고 반반으로 했으면 했고요. 그렇게 약속까지 했는데 친정 부모님한테 돈 받아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있는 것들이 더 한다고 너가 딱 그 꼴이다. 우리 아들이 돈 없는 부모 만난 게 죄지 죄야. 미안하다. 내가 돈이 너무 없어서 너희 결혼할 때 단돈 10원도 지원 못 해줘서. 앞으로 너한테 돈 달라는 말도 못 하겠다. 어머님, 너무하세요. 앞으로 돈 문제로 꼬투리 안 잡았으면 합니다. 결혼이 아무리 집안 대 집안이라고 해도 양가 부모님께서 도움을 준 게 아니라면 이렇게 하나하나 트집도 잡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 친정집이 돈이 많은 건 맞지만 제가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건 오로지 부모님 돈입니다. 어머님이 자꾸 저희 친정집 걸고 넘어지는 거 듣고 싶지 않고 앞으로 친정집 얘기하시면 저 가만히 듣고만 있지 않을 거예요. 야, 시어머니로서 할 수도 있는 말을 왜 이렇게 안 이꼽게 듣니? 너 이제까지 그렇게 배워가며 살았니? 이제 막 시집 온 애가 못하는 말이 없네. 말 따박따박 대꾸하는 것 봐. 이제 너 남편도 아주 잡아먹겠다 얘.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말하지도 않죠. 제가 잘못하지 않는 일로 트집 잡으시면 저도 할 말은 하겠습니다. 어머님과 대화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날 때가 많았어요. 제가 돈을 좀 벌고 친정집이 잘 사는 편이니까 콩고물 떨어질 게 없나 생각할 때도 많았고요. 본인한테 조금이라도 돈이 들어오지 않거나 자기 아들이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것 같으면 항상 자기가 돈이 없는 게 죄라면서 절 항상 나쁜 사람으로 만들더라고요. 제가 조금이라도 반박하면 며느리가 시엄마 잡아먹는다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편이신데 남편은 원래 어머님이 이런 성격인 걸 아니까 어머님이 이간질을 해도 믿지 않고 중간 역할을 잘하고 있어요. 그런 어머님께서 제 돈을 제대로 탐한 사건이 있어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보너스가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한 번 줄 때마다 나름 많이 주는 편이거든요. 언제 한 번은 제가 회사에서 100만 원 보너스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보너스는 거의 현금으로 주는 편이라서 이번에도 현금으로 받았었는데요. 제가 현금을 받으면 바로 통장에 입금하지 않고 집에 보관할 때가 많았어요. 그 당시에 주변에 결혼하거나 돌잔치를 하던 친구들이 많은 편이라서 현금이 생기면 되도록 직접 가지고 있었어요. 집에 현금을 따로 보관하는 작은 핸드백이 있었는데 그때도 당연히 그 가방에 100만 원을 넣어놨었어요. 보너스를 받고 난 뒤 보름 뒤에 친구 결혼식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전날 미리 축의금을 봉투에 담아두려고 현금을 담아둔 가방을 찾았는데 그 가방이 없어졌더라고요. 놀란 저는 남편한테 가방이 어디 있는지 물어봤는데 남편도 전혀 모른다고 했어요. 근데 남편이 며칠 전에 어머님께서 김치 두고 간다고 비밀번호를 물어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어머님이 딱 의심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남편은 모른 척하고 어머님을 저희 집에 불렀습니다. 어머님, 지난번에 저희 집에 와서 김치 두고 가셨다면서요? 제가 정신이 없어서 감사 인사를 못했네요. 아, 그럼 그때 내가 준 김치 아직도 안 먹어봤겠네?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오늘 저녁에 먹어봐. 네. 근데 어머님, 혹시 그때 저희 집에 오셨을 때 제 가방 못 보셨어요? 검정색 핸드백인데요. 아, 그거? 내가 가져갔는데. 지갑이랑 핸드폰만 딱 넣고 다니기 좋아서 내가 가져갔었지. 그건 왜? 어머님, 그래도 그 가방 제 물건인데 말이라도 좀 하고 가져가셨어야죠. 거기 안에 현금 있었죠? 현금? 그건 왜? 그 가방 제가 현금 보관할 때 쓰는 가방이에요. 그거 돈 안 쓰고 그대로 두셨죠? 이따 집 가실 때 제가 집까지 차로 모셔다 드릴 테니까 그 가방 저한테 돌려주세요. 현금 그대로 담아서요. 나 그 현금 좀 썼는데 괜찮니? 어머님, 그 돈 쓰시면 어떡해요? 말도 없이 가방 가져갔으면서 그 현금까지 마음대로 쓰시면 어쩌자는 거예요? 엄마, 도대체 왜 그래? 남의 돈을 왜 마음대로 쓰냐고. 그냥 거기에 돈이 있기도 하고 내가 가방 가져갔는데 한동안 말이 없길래 당연히 까먹은 돈인가 보다 생각하고 썼지. 아이, 그렇다고 그렇게까지 화낼 일인가? 엄마, 그거 도둑질이야. 아무리 까먹은 돈이라고 해도 그렇지. 그걸 왜 엄마가 혼자 판단하고 써? 얼마나 썼길래 그래? 50만 원 정도 썼어. 그 가방 안에 있던 돈은 보너스 100만 원 말고도 여윳돈 200만 원이 더 있던 상태였어요. 총 300만 원이 있었던 상태인데 어머님께서는 그중에서 50만 원을 이미 썼다고 합니다. 처음엔 어머님이 쓰신 돈 안 받고 남은 금액만 돌려받을까 생각했었는데 어머님이 괘씸하기도 해서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남편도 그렇게 하자고 했었고요. 저와 마찬가지로 어머님의 행동에 화가 많이 났었고 실망했다고 해요. 그래서 남편은 오히려 2배로 돌려달라고 말하기까지 했더라고요. 남편이 화를 크게 내니까 그 화를 이기지 못한 어머님께서 결국 저희한테 2배로 돌려주셨어요. 남은 금액도 그대로 돌려받았었고요. 엄마한테 그 돈 주는 게 그렇게 아깝냐고 크게 한 소리를 듣긴 했었지만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한다고 끝까지 돌려받기로 했어요. 그 뒤로 한동안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잠잠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방심하고 있을 때 일이 하나 더 터졌어요. 제가 야근하지 않고 일찍 퇴근한 적이 있어요. 오랜만에 일찍 퇴근한 김에 남편과 외식하려고 기분 좋게 집에 가고 있었어요. 집 근처에 도착한 순간 아파트 정자에 앉아 계시던 동네 아주머니가 저한테 다가오더니 갑자기 제 등짝을 때리면서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여자야, 너 재작년에 여기 이사 온 년이지? 여기가 어디라고 너 같은 개집년이 이 동네로 이사를 와? 술집에서 몸이나 판 년이 눈만 높아가지고. 아무리 저렴한 여자라도 수준 높은 집은 알아가지고 너 때문에 우리 아파트 집값 떨어지면 책임질 거야? 당장 이사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몸 팔던 년이라뇨. 너 술집 다닌다는 소문 내가 다 들었다. 너 시애미한테 다 들었어. 아무리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넌 너무 천하다 천해. 시애미 말로는 너가 자기 아들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애걸복걸 엄청 했다고 하던데 맞지? 아무리 천해도 그렇지 분수에 맞게 살아야지. 여기가 어디라고 너같이 천한 애가. 그리고 아무리 돈이 없는 년이라고 해도 뭐라도 들고는 와야지. 몸만 달랑 갖고 올 수가 있니? 제가 동네 아주머니 붙잡고 자세히 얘기 좀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알고 보니 시어머님께서 저에 대해 안 좋게 소문을 내고 다녔다고 합니다. 제가 남편과 살고 있는 아파트는 어머님 집과도 가까운 아파트 단지라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 중에서 저희 어머님과 친한 아주머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저와 남편이 결혼 허락을 받았을 당시 어머님께서 반대를 심하게 하셨어요. 그 당시 어머님께서 워낙 반대를 심하게 하는 바람에 결혼을 못하게 될 뻔했는데 어머님도 저와 남편이 당연히 결혼하지 않을 줄 알고 뒤에서 동네 사람들한테 제 흉을 보고 다녔던 거였어요. 그것도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로 말이에요. 제가 술집에서 굴렀던 여자다, 돈이 없는 거지 집안에서 태어난 여자다, 남편 등골 빼먹는 여자다 등등 유언비어를 하고 다녔더라고요. 당연히 제가 남편과 결혼하지 않을 거란 생각에 그랬던 거였고요. 이 사실을 동네 아주머님께 듣고 나서 화가 난 저는 그대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 사실을 듣고 어머님께 바로 찾아가서 이 소문을 낸 사람이 엄마가 맞냐면서 따지기 시작했는데요. 엄마, 오늘 미진이가 아파트 옆 라인에 사는 아줌마한테 엄마가 낸 소문 다 듣고 왔대.
거지 근성이 있네 마네 그런 소리 전부 다 듣고 왔다는데? 엄마가 낸 소문 맞아? 어?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이상한 소문을 내다니. 난 그런 적 없다. 아무리 내가 입이 가볍다고 해도 며느리에 대해 안 좋게 말하고 다니겠니? 엄마가 미진이에 대해서 안 좋게 소문낸 사실 맞냐고. 남편이 어머님을 계속 추궁하니 어머님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터놓았습니다. 어머님이 인정하는 순간 얼마나 열받던지 어머님 한 분 때문에 동네에서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황당하던지. 맞아. 근데 엄마 그렇게 심한 말은 한 적 없어. 너희 결혼 전에 얘기했던 말들이고 그냥 너희 둘이 당연히 결혼 안 할 줄 알고 한 말들이야. 그냥 미진이가 마음에 안 든다는 식으로만 말했었어. 그 아줌마들 정말 미친 거 아니니? 아무리 내가 그렇게 말하고 다녔다고 해도 그걸 왜 내 며느리한테 직접적으로 말할 수가 있니? 거짓말 하지 말고. 내가 엄마 때문에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욕할 사람이 없어서 며느리 될 사람 욕을 하고 다녀? 그것도 우리가 사는 동네 아줌마들한테. 그 아줌마가 미진이한테 술집 년이 집값 떨어지게 왜 이 집에서 사냐는 식으로 말했대. 이 사람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런 소문을 내고 다녀. 우리 앞으로 여기 어떻게 살라는 거야? 그땐 홧김에 그랬던 거였어. 절대 악의는 없었단 말이야. 그렇다고 무작정 찾아와서 나한테 따지면 어떡해? 난 한두 사람한테 말했을 뿐이야. 이렇게 동네 사람들한테 다 퍼질 줄은 몰랐어. 아이고, 그 놓친애 주둥이 겁나 가볍네. 벌써 동네 사람들 귀에 다 들어갔단 말이지? 그래, 내가 다 잘못했고 지금은 너희에 대해서 아줌마들한테 말하지 않아.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그런 일 절대 없을 거야. 옛날 일이니까 용서해줘. 어머님은 약 2년 전쯤에 한 아주머님께 말했다고 해요. 근데 그 말이 2년 정도 지난 후에야 소문으로 퍼졌다고 하는데요. 어머님 말씀으로는 그 당시에 저에 대해 잘 모르던 때라 없는 집 애처럼 보인다, 술 잘 마시게 생겼다. 이런 식으로 밖에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소문이 소문을 낳게 되고 결국 제가 몸이나 굴리는 여자라는 식으로 소문이 났다고 해요. 전 지금껏 살면서 부끄러운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 어머님 때문에 이 결혼을 왜 한 걸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해보게 됐어요. 어머님이 제 인생의 오점이라는 생각도 해보기도 했고요.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머님이 저에 대해 안 좋게 소문을 내고 다닌 사실은 맞는 거라 전 어머님께 엄청 많이 실망을 하게 됐었죠. 어머님도 본인이 크게 잘못한 걸 알고 있는지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더라고요. 평소엔 본인이 먼저 사과를 하는 타입이 아닌데 이번엔 순순히 사과를 하더군요. 그리고 소문이 너무 과하게 퍼진 상태였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동네 아줌마들이 제 말을 전혀 믿어주지 않길래 결국 저희 부부는 이사 가기로 결정했어요. 인프라가 좋았던 동네였고 회사랑도 가까웠던 곳이라서 편하게 살았었는데 이사 갈 때 많이 아쉬웠어요. 급하게 집을 팔았던 거라서 크게 이득 본 것도 없었고요. 우리가 이사 간다고 하니 어머님께서 포장이사 비용을 내주시기까지 했네요. 남편이 어머님께서 포장이사 비용조차 내주지 않았더라면 화가 쉽게 풀리지 않았을 거라고 해요. 그래도 어머님이 반성을 많이 한 눈치라서 그냥 이번 일은 묻기로 했어요. 이렇게 사람 속 썩이는 짓만 골라서 하는 어머님 때문에 마음 편할 날이 없었는데요. 그런 어머님께서 사고를 또 치게 됐습니다. 어머님은 원래 사업을 몇 번 해보신 분이에요. 근데 그 사업이 전부 망해서 문제가 됐는데요. 사업 욕심이 많으신 어머님은 이미 사업만 2번 망한 경험이 있으신데요. 그래서 이미 빚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였어요. 사업 문제로 인해 시아버님과도 크게 싸움으로 번져 이혼까지 했었고요. 그래도 저와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었고 어머님은 그 이후로 절대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다고 해요. 근데 어머님께서 팔랑귀라서 옆에서 조금만 바람을 불어도 그 말에 확 넘어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안 하겠다던 사업을 갑자기 한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게 된 저희 부부는 안 된다고 말했죠. 옆집에 사는 아저씨가 고깃집 운영하는 거 알지? 그 사람이 한 달에 순수익만 2천만 원은 된다더라. 나도 그 아저씨 따라서 고깃집 운영 좀 해볼까 봐. 사업이라니. 엄마 예전에 삼계탕집 했다가 제대로 망했으면서 이번에도 식당을 하겠다고? 그만 좀 해. 엄마 지금 사업 때문에 생긴 빚도 다 못 갚은 상태면서 또 사업을 하겠다고? 내가 봤을 때 엄마 사업에 소질 없어.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좀 있어. 그 아저씨 말대로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는데. 엄마 말만 믿고 나한테 투자 좀 해줘. 엄마 예전에 사업하겠다고 나한테 2천만 원 빌려갔었잖아. 그것도 아직 갚지 않았으면서 지금 또 빌려달라고? 나 절대 안 빌려줘. 딱 한 번만 믿어줘. 엄마 이번에 잘할 자신 있어. 옆에서 도와주는 아저씨도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결국 저희는 어머님께 3천만 원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예전에 남편이 2천만 원 빌려준 것도 있어서 어머님이 나중에 5천만 원 모두 갚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한테 돈 빌린 거 말고도 주변 친구들께 1,000만 원,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돈을 빌린 모양이에요. 그렇게 해서 빌린 돈만 억이 넘는다고 들었어요. 분명 어머님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는데 몇 달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께 따로 연락을 드리게 됐어요. 어머님, 사업 준비는 잘 돼가세요?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길래 걱정돼서 전화드렸어요. 어? 아니 그게 사업 안 하기로 결정했다. 사업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것 같아.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업하겠다고 저희한테 돈도 받아가시고 주변 분들한테 이미 돈도 빌린 상태라면서요. 사실 사업 준비하면서 내 생활비로 쓸 돈이 없었거든. 그래서 내 생활비로 빌린 돈들 조금씩 쓰다가 결국 다 써버렸다. 어쩌면 좋니? 그것 때문에 한동안 머리 아파서 잠도 제대로 못 잤어. 그래서 당장 사업을 못하는 상황인데 어쩌면 좋니? 어머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사업하겠다고 돈 빌린 게 얼마인데 그걸 그 사이에 다 썼다고요? 고작 몇 달 안에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다 쓸 수가 있어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미진아, 정말 미안한데 돈 빌려준 친구들이 자꾸 돈 갚으라고 난리도 아니야. 급한 돈만 너가 대신 갚아줄 수 없겠니? 내가 지금 그 큰 돈이 어디에 있겠어. 다 갚아달라는 말은 안 할 테니까 5천만 원 정도만 빌려줘. 어머님, 어머님이 저희한테 빌려간 돈만 5천만 원이에요. 근데 저희 보고 5천만 원을 또 달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저희가 돈을 그냥 버는 줄 아세요? 저희 이제 돈 없어요. 빌려간 돈이나 빨리 갚으세요. 이 늙은 시애미가 그 큰 돈이 어디 있겠냐? 넌 내가 불쌍하지도 않니? 어? 어머님, 제가 더 불쌍해요. 따지고 보면 어머님이 제 남편의 엄마이지 제 엄마는 아니시잖아요. 어머님이 절 키워주기라도 했나요? 아니면 저한테 용돈 쓰라고 단돈 1,000원이라도 준 적이 있으신가요? 항상 저한테 받아만 가셨지 정작 어머님은 저한테 해주신 게 전혀 없으시잖아요. 어머님께 뭐 해달라고 바라지도 않을 테니까 제 돈이나 제때 갚으세요. 알겠어요? 너 아니었으면 우리 아들이 진작 갚아줬을 돈인데 여자 하나 잘못 만나서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 며느리 하나 있는 거 돈 갚으라고 독촉이나 하고 너 아니었으면 내가 사업할 생각도 안 했어. 우리 아들이 나 충분히 먹여 살렸을 텐데. 어머님은 왜 항상 그이한테서만 기대면서 살려고 하세요? 저랑 결혼 안 했어도 그 돈 절대 안 갚아줬을 거예요. 제 남편 언제까지 어머님 호구로만 살 수 없어요. 어머님 아들 불쌍하지도 않나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항상 불쌍한 척 하지 말고 돈이나 제때 갚으세요. 저희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아요. 넌 내가 불쌍하지도 않니? 혼자 사는 이 시엄마가 불쌍하지도 않냐고. 네, 전혀요. 불쌍한 사람은 어머님이 아니라 제 남편이 불쌍해요. 그러니까 사람 더 구차하게 만들지 마시고 어머님 앞으로 인생 똑바로 사세요. 화가 너무 났던 저는 답답한 마음에 어머님께 얼른 돈부터 갚으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늙은 시애미가 불쌍하지 않냐고 하더군요. 전 어머님이 하나도 불쌍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와 제 남편이 불쌍하면 불쌍했지 어머님이 왜 불쌍하겠어요. 남편도 어머님 때문에 미칠 것 같다면서 한 소리를 했더라고요. 어머님은 자식 새끼 있는 거 다 소용없다고 돈 절대 못 갚는다고 우겼고요. 엄마, 우리가 언제까지 엄마 뒷바라지 다 해야 돼? 우리가 아무리 아직 젊다고 해도 우리도 돈 버는 거 쉽지 않아. 엄마가 사고 친 거 늘 수습해 줄 수 없다고. 우리도 이제 아이도 낳아야 하고 더 넓은 집으로 이사도 가야 하는데 엄마가 사고 친 거 수습하느라고 모아둔 돈 절반 이상이 사라졌어. 엄마도 이제 정신 좀 차리고 살아. 자식한테 부끄럽지도 않아? 내가 널 이제까지 어떻게 키웠는데 너 이렇게 모질게 엄마 대할 거야? 엄마가 그 많은 돈을 어떻게 혼자 갚겠어.
젊은 너가 좀 도와줘야 하지 않겠냐고. 엄마가 날 언제 잘 키웠다고 그런 말을 해? 솔직히 엄마가 날 키운 게 아니라 나 혼자 잘 큰 거지. 이런 식으로 자꾸 안 갚으려고 하지 말고 당장 갚아요. 안 갚으면 평생 엄마 안 보고 살 거니까 그런 줄 알아요. 뭐? 엄마를 안 보고 산다고? 그래, 평생 보고 살지 말거라. 나도 너 같은 새끼 자식이라고 생각 안 하고 살으마. 그깟 돈 얼마나 된다고 참. 그 말 꼭 지키세요. 안 갚는 순간 우리 바로 소송 겁니다. 그런 줄 아세요. 그리고 돈 갚는 얘기 아니면 나한테 전화하지 말고요. 엄마 얼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너 엄마 진짜 안 보고 살 거야? 그리고 소송이라고? 그게 애미한테 할 소리야? 엄마가 나한테 한 행동은 부모로서 잘한 짓이고 나 이제 부모 같지 않은 엄마한테 잘할 필요 전혀 없다고 봐. 그러니까 없는 정까지 떨어지게 만들지 말고 제발 조용히 좀 살아요. 남편도 어머님 때문에 많이 지쳤는데 안 보고 산다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어머님도 그런 남편이 밉고 싫었는지 여자 하나 잘못 만나서 본인 팔자 본인이 망친다는 말을 하면서 저희와 안 보고 산다고 하셨어요. 그 뒤로 어머님은 본인이 살고 있던 집을 팔아서 저희한테 빌린 돈 전부 갚았습니다. 어머님이 집을 팔고 나니까 약 1억 3천만 원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저희한테 6천만 원 정도 주셨습니다. 어머님이 저희한테 빌려간 돈 5천만 원과 함께 이제껏 이것저것 가져간 자잘한 돈이 많았었기 때문에 총 6천만 원을 저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남은 돈이랑 급한 불을 끈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까지 빌린 돈을 전부 갚을 돈은 아니었기 때문에 여전히 독촉 전화를 받는다고 해요. 돈이 급하게 갚기 위해 집을 판 어머님은 한동안 사우나에서 지낸 것 같았어요. 근데 이것도 할 짓이 못 되니까 결국 허름한 단칸방에서 지내고 있다는데요. 그것도 달동네에 있는 곳이라서 집까지 가려면 한참 걸어가야 한다고 해요. 그 뒤로 어머님과 안 보고 살고 있었는데 어머님은 혼자 힘으로 돈 갚는 게 힘드셨는지 몇 달 만에 저희를 찾아왔는데요. 원래 만나고 싶지 않았었는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뵙기로 했어요.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왜 그동안 연락 안 받았니? 100통은 넘게 한 것 같은데. 제가 어머님을 왜 만나야 해요? 원래 우리 안 보고 살기로 한 거잖아요. 그래, 그랬었지. 미진아, 내가 정말 미안했다. 나 용서해 줄 수 없겠니? 내가 너무 철이 없었어. 내가 앞으로 너한테 돈 달라는 소리 안 할게. 그러니까 나 데리고만 살아줄 수 없겠니? 진짜 돈 갚아달라는 말 절대 안 할게. 그냥 나 이 집에서 살기만 해줘. 어머님, 당장 나가주세요. 저 어머님 데리고 살기 싫어요. 저희가 뭘 믿고 어머님을 데리고 살아요?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데요. 나 너무 힘들다. 제발 나 한 번만 용서해다오. 내가 전생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길래 이런 인생을 살게 된 거니?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다. 죄가 많아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이게 다 어머님 업보죠. 어머님이 모두 감당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찾아오지 마세요. 어머님께서 저희 집을 며칠 동안 계속 찾아오더니 결국 친정집에도 갔었어요. 아무리 급해도 찾아갈 곳이 따로 있는 건데 참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정엄마도 이미 우리 상황을 알고 있었고 조만간 시어머님이 찾아올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는데 진짜 찾아올 줄은 몰랐어요. 사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애들한테 들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요즘 사는 게 너무 빡빡해서 말이에요.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요? 연락도 없이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애들 말 들어보니까 안 보고 살기로 했다던데. 염치 없지만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요? 애들한테 들었다고 하시니까 길게 설명은 안 할게요. 제가 지금 하루하루가 너무 지옥 같아서요. 밥도 굶고 돈은 갚아야 하고 제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갚겠습니다. 이러다가 저 죽게 생겼어요, 사돈. 불쌍한 척하면서 저희 엄마에게 돈을 빌리려고 한 시어머님의 모습 정말 눈뜨고 봐줄 수가 없었습니다. 참다 못한 제 친정엄마는 바가지에 물을 담아서 시모 얼굴에 뿌려버렸는데요. 홀딱 젖은 시모는 할 일을 잃고 부들부들 떨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요? 인생 얼마나 허투루 살았길래 돈 빌릴 사람 한 명도 없습니까? 우리 딸이랑 사위 그렇게 고생시켰으면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일해서 돈 벌 생각이나 하지. 아직도 그렇게 궁상맞게 돈 빌리고 다니세요? 지금 사돈이 지옥처럼 사는 건
그동안 애들한테 하던 행동들에 대한 죗값을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다 큰 어른이 됐으면 애들한테 본보기가 돼야지. 애들도 안 하는 짓을 왜 하고 다니십니까? 제발 이 냉수 맞고 정신 좀 차리세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애들 집에 절대 찾아가지 마시고요. 어머님은 우리 친정엄마한테 냉수마찰을 제대로 당하고 난 뒤 그 뒤로 저희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어머님 앞으로 지금 남은 빚이 3천이라고 합니다. 우리 젊은 사람도 3천만 원 빚 갚는 거 엄청 힘든데 그 연세에 그 큰 금액 갚으려니 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저희 그 돈 충분히 갚아드릴 능력 됩니다. 저희 친정집도 물론 가능하고요. 근데 그동안 어머님께서 저희한테 해왔던 일이 있어서 절대 그 돈 갚아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남편도 어머님께 이제껏 당해온 게 많다면서 너무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고 말했고요. 어머님은 결국 일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본인 이름으로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상태라서 당장 급한 빚을 갚기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집까지 팔았으니 완전 빈털터리가 된 셈이죠. 어머님은 현재 낮에는 공장을 다니고 밤엔 식당에서 서빙 알바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어머님께 돈을 빌려준 친구들은 어머님이 일하고 있는 식당까지 찾아가서 당장 돈 갚으라고 한다고 해요. 하지만 어머님은 당장 갚을 돈이 없어서 매달 조금씩 쪼개가며 갚고 있다고 합니다. 식당 사장님께선 매번 이런 식으로 영업 방해할 거면 그만두라고 말했다고 해요. 어머님이 사정사정해서 잘리진 않았답니다. 저 같아도 매일 친구들이 찾아와서 돈 갚으라고 말한다면 자르고 싶을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어머님과 직접 대면한 적은 없는데 최근에 어머님 근황에 대해 알게 된 게 있었어요. 어머님이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주방 바닥에 남아있던 물기 때문에 결국 미끄러져 넘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허리 디스크에 걸렸다고 합니다. 현재 디스크가 터진 상태라서 하반신 마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래요. 그래서 당장 입원하고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어머님이 현재 상태가 너무 좋지 않은 관계로 어머님 대신 식당 사장님께서 직접 전화하셔서 지금 어머님 상태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희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알아서 해결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일하다가 다친 거니까 식당에서 알아서 산재 처리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일하고 있는 식당 사장님께서도 어머님과 저희 부부관계에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해요. 그래도 그렇지. 시어머님이 다친 상태인데 그렇게 매몰차게 대해도 되는 거냐고 하더군요. 이제까지 우리 시어머님 자식으로 며느리로서 살아보지 않으면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처럼 반응이 나오는 게 정상일 겁니다. 매정하다고 생각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제가 허리 디스크를 갖고 있어서 아는데 그거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큰일이거든요. 결국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만 있는다고 하는데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남편도 어머님이 다쳤다는 걸 알고 있어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요. 최근에 시어머님과 이혼하고 조용하게 살고 계셨던 시아버님께 연락이 왔었는데요. 한동안 시아버님과 연락을 못하고 지냈는데 갑자기 시아버님께 연락이 와서 몹시 놀랬어요. 아버님은 저희에게 연락하셔서 무슨 일이길래 너네 엄마가 자기한테까지 연락하게 만드냐고 묻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시어머님이 아버님한테까지 연락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모든 상황을 설명해드렸더니 그 옆했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면서 그 허리 디스크 수술 절대 시켜주지 말라고 저희한테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버님께서 죽든 말든 알아서 하고 빚부터 병원비까지 절대 돈 한 푼 못 준다고, 그리고 지금 잘 살고 있는 애들 앞길 절대 망치지 말고 쥐 죽은 듯이 살라고 경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어머님은 아버님께 죽고 싶지 않다고 사람 한 명 살린다 생각하고 돈 빌려달라고 사정을 했다네요. 근데 아버님은 그런 어머님의 연락을 받지 않고 무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님도 어머님과 함께한 결혼 생활이 지옥 같았다고 합니다. 20년 가까이 같이 사는 동안 아버님이 어머님 대신해서 갚아준 돈만 1억이 넘는다고 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사업에 대한 욕심을 포기하지 못해서 자주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사업은 망하고 중간중간 까먹은 돈이 너무 많아서 결국 지친 나머지 이혼을 결정하게 된 거라고 합니다. 제 남편을 보고 억지로 살아보려고 했었지만 평생 정신 못 차릴 여자라는 것을 제대로 경험하고 결국 이혼을 결정했다고 해요. 처음엔 제 남편 데리고 나올 생각이었는데 어머님이 자기 아들까지 뺏어갈 생각 죽어도 하지 말라고 했었고 기절까지 할 정도였어서
결국 제 남편만 두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 당시 어차피 남편도 다 큰 상태라서 남편은 어머님 옆에 남기로 결정했고요. 근데 남편은 그때 어머님을 선택한 게 정말 후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시부는 저희에게 남편도 못 참는 일을 자식이 책임질 필요는 절대 없다고 죄책감 갖지 말고 우리 부부 앞날만 신경 쓰라고 하셨습니다. 최근 어머님의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여전히 건강과 빚 때문에 하루하루 지옥 같으시겠죠. 저희 부부는 어머님과 연락을 안 한 뒤부터 모든 일이 잘 풀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때문에 아버님과도 연락을 잘 못하고 있었는데 어머님과 연락을 안 한 뒤부터 아버님과 자주 연락하고 살았었습니다. 이혼하게 된 건 다 어머님 때문인데 어머님은 항상 아버님이 자기 그냥 버리고 간 나쁜 사람이었다고 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결혼식 올릴 때도 아버님을 초대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그게 마음에 걸렸었는데 이젠 아버님께 최선을 다해 잘해드릴 생각이에요. 남편도 울면서 아버님께 사과했고요. 오히려 아버님은 어른 때문에 자식이 괜히 고생만 하는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결혼할 때 조금이라도 보태주고 싶었다며 저희한테 주기 위해 이제껏 돈을 모았다고 하더라고요. 무려 7천만 원이란 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아이를 갖게 됐는데요. 아이가 태어난 지 몇 달 되지 않았어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 갔고요. 아버님이 저희에게 7천만 원을 주신 덕분에 수월하게 이사 갈 수 있었어요. 방이 4개인 집인데 아버님과 같이 살기로 했는데요. 처음에 아버님이 같이 사는 걸 피하셨는데 앞으로 저희가 효도 많이 하고 싶다고 사정사정을 해서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말은 같이 살기 싫다고 말씀하셨지만 속으로는 많이 좋으셨나 봐요. 맨날 웃음만 가득하시고 우리 아기 돌보는 재미도 많이 있으신 모양이에요. 어머님과 이혼한 후 혼자 사시면서 많이 적적했을 텐데 지금이라도 제 남편과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합니다. 그동안 해드리지 못한 효도 많이 해드리고 싶어요. 이제 막 태어난 아들도 아버님이 좋은지 남편에게 안겨있는 시간보다 아버님께 안겨있는 시간이 더 많아요. 아버님과 같이 살다 보니 어머님과 살았던 시간이 정말 최악이었다는 걸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진작에 아버님을 모시고 살 걸 후회하기도 했고요. 남편은 지금까지 어머님과 같이 살았던 시간이 정말 지옥 같았고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아버님께 자주 연락을 못 드린 게 정말 후회스럽다고 하고요. 아버님은 항상 아들이 그리워서 울었다고 하시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희 부부는 많이 울었습니다. 다른 집 시어머님도 제 시어머님처럼 다 이러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전 제대로 시집살이를 겪었네요. 남편은 외동아들이라서 모든 걸 다 책임져야 한다는 책임감이 강했는데 그 책임감 이제 느끼지 않아도 돼서 너무 행복하다고 합니다. 앞으로 남편, 아버님, 저와 제 아이 이렇게 넷이서 남은 인생 잘 살 생각입니다. 지금도 물론 잘 지내고 있고요. 저처럼 시어머님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한 분이 계시다면 참지 마시길 바래요. 아무리 결혼이 집안 대 집안이라고 해도 시부모님이 아무리 남편의 어머님이라고 해도 아닌 건 아니라고 확실히 행동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